오지 마세요. 다 죽일 거야. 낡고 어두운 지하실, 깨진 유리병 조각을 거꾸로 쥔 채 절규하는 19소녀 지우. 그 광기 어린 눈빛에 경찰들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녀의 뒤로 웅크린 채 비명을 지르는 노인들. 도대체 지우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혹은 무엇을 무너뜨리려 했던 걸까요? 그 처참한 광경의 가게 주인 점순 사장이 내지른 비명은 소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겨울 시장 골목은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점순 사장의 가게는 작았지만 밥 짓는 냄새만큼은 골목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4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 50줄이요. 속재료는 평소처럼 해주세요. 점순 사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 밥을 퍼내며 지우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한 줄에 3,500원, 50줄이면 하루에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매일같이 내놓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죠.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었고 한 달이면 525만 원이라는 거금이 이 작은 김밥집 카운터 위로 오갔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지우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며칠 전 점순 사장은 시장 입구에서 지우의 담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지우가 석 달째 급식비 5만 원을 못 내서 정교에 이름이 불릴 처지라고 걱정했습니다. 학교 급식비 5만 원은 없으면서 매일 17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미는 소녀. 점순 사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야, 이 돈 혹시 어디서? 점순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꼬질꼬질한 10,000원짜리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갔고 점순 사장은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지우의 하얀 손등 위로 담배로 지진 듯한 둥근 흉터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뭉치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얼룩까지 보였습니다. 점순 사장은 그 얼룩이 혹시 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이 포장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지만 자꾸만 가게 밖 골목 어귀를 힐끗거렸습니다. 거기엔 선팅이 짙게 된 검은 세단 한 대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점순 사장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가시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대체 어떤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는 것인지, 이 돈은 누구의 피땀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검은 세단은 어김없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엔진 소리가 마치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마태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번들거리는 가죽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지우가 김밥을 포장하는 내내 가게 안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감시하는 뱀과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의 학교 친구인 민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오이는 빼주세요. 향이 너무 싫어요. 민주는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반도체 먹지 않은 김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고는 어머니의 고급 승용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우는 포장된 김밥 상자를 든 채 민주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부러움도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바닥으로 꺼져가는 듯한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태수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한지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내미는 현금 뭉치를 뺏듯 낚아채더니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00원 모자라네. 너 미쳤어? 마태수의 손이 지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지우는 힘없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점순 사장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마태수의 험악한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마태수의 구두 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낡은 운동화 끝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마태수는 지우의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보상금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 그가 말한 보상금이 무엇인지, 지우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점순 사장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 사내의 소나기에서 지우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마태수는 포장된 김밥 50줄을 지우에게 들리고는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검은 차의 뒤태를 보며 점순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점순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새겨진 담뱃방 흉터와 피 묻은 돈 뭉치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도저히 이를 손에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순 사장은 멀어져가는 검은 세단을 택시로 뒤쫓았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도심 외곽에 무너져가는 재개발지구,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연립주택 지하의 철제문 앞이었습니다. 점순 사장은 숨을 죽인 채 계단 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하실 안에서는 마태수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까지 종이 뭉치가 뭐라고 버텨? 당장 내놔. 마태수는 지우의 머리채를 휘잡은 채 소녀가 가슴에 꼭 품고 있던 낡은 공책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우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장부였습니다. 마태수가 불붙은 라이터를 장부에 갖다 대려 하자 지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마태수의 팔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분노한 마태수의 발길질이 지우의 명치를 때렸고 소녀는 바닥에 뒹구는 빈 술병 위로 쓰러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병이 깨졌고 지우의 팔에선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깨진 병 조각을 집어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점순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철제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을 거꾸로 쥔 채 핏발 선 눈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19소녀 지우. 지우는 자기를 보호하러 온 경찰조차 믿지 못하는 듯 노인들이 모여있는 방 입구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 죽일 거야. 소녀의 절규가 지하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점순 사장은 그 처절한 저항이 노인들을 인질로 잡은 범죄자의 발악이라 오해했습니다. 점순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 노인네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점순 사장의 비난에 지우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오해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지우의 손에서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앗고 소녀를 제압하자 점순 사장은 서둘러 안쪽 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이를 범죄자로 확신했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방 안 3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겹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찰의 플래시 불빛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노인들 중 누구 하나 눈을 제대로 맞추거나 빛을 피해 고개를 돌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지우야, 지훈이? 밥 왔니?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허공으로 손을 더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닌 오직 지우라는 이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반가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찰의 손에 붙들린 채로도 노인들 쪽을 향해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김밥이 좀 늦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소녀의 울음소리가 지하실 벽을 타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순 사장은 그제야 바닥에 흩어진 김밥 50줄을 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흘리지 않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우는 매일 점순 사장에게 특별히 속재료를 잘게 다져달라고 부탁해왔던 것입니다. 하루 17만 5천 원이라는 거금은 이 노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우는 마태수의 불법 게임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담뱃방을 견뎌가며 그 돈을 벌어왔습니다. 매일 오후 4시 10분의 오차도 없이 김밥을 사러 왔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배고픔에 지쳐 어둠 속에서 울지 않게 하려는 소녀만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점순 사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어린 것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있던 흉터는 범죄의 표식이 아니라 이 30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소녀가 온몸으로 받아낸 훈장이었습니다. 마태수가 빼앗으려 했던 점자 장부에는 아버지가 남긴 노인들의 이름과 지우가 매일 기록한 식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범죄자가 아니라 세상이 버린 이들의 유일한 눈이었고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마태수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막대한 빚을 졌으며 지우를 돌봐준 것은 오로지 죽은 친구와의 의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낡은 점자 장부가 펼쳐지자 마태수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부의 맨 뒷장, 두꺼운 종이 사이에는 지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친필 메모와 마태수가 강제로 찍게 했던 인감증명서 위조의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아버지는 생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돕던 평범한 운전기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재개발 지구의 낡은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 희망의 빛이라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던 분이었죠. 하지만 5년 전 아버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태수는 상주 노릇을 자처하며 나타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우에게 아버지가 도박빚을 남겼다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19 소녀를 자신의 불법 게임장 청소부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어. 그 빚 갚으려면 너 평생 내 밑에서 기어야 해. 마태수는 매일 지우에게 이 말을 주입하며 소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기억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수가 시키는 온갖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피 묻은 돈을 모아
노인들의 김밥 값을 결제해 왔던 것입니다. 점순 사장은 경찰서 복도에서 지우가 털어놓는 진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녀의 튼 손등에 남은 담뱃빵 자국은 마태수가 보험금 3억 원을 다 쓰고도 더 큰 돈을 내놓으라며 지우를 고문한 흔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마태수의 통장 내역과 위조 서류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마태수의 해외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순간 마태수의 뻔뻔한 항변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순 사장은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마태수를 노려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친구의 딸을 저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나? 지우는 경찰서 소파에 웅크린 채 아버지가 남긴 도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노인들의 거처를 지켜낼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마태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은 시장 골목에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가 휘둘렀던 가짜 차용증과 보험금 3억 원을 횡령한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죠. 점순 사장은 시장 상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지우가 왜 매일 김밥 50주를 사가야 했는지, 그 여린 손등에 왜 담뱃빵 흉터가 새겨졌는지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애를 조폭 끈아풀인 줄 알았으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앞치마 자락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우를 향해 수군거리던 상인들의 고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함은 곧 뜨거운 분노와 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은 망치와 드릴을 챙겨 들었고 채소 좌판 아주머니는 가장 싱싱한 나물들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우와 노인들이 머무는 낡은 연립주택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어두운 지하실에 난생 처음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은 비뚤어진 문을 고치고 낡은 형광등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환하게 사세요. 앞은 안 보여도 마음은 밝아야죠. 영감님의 투박한 위로에 시각장애 노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지하실 벽을 새로 칠하고 눅눅했던 장판을 걷어내며 지우가 홀로 감당해온 어둠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마태수의 감시 아래서 늘 쫓기듯 살아온 소녀에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풍경은 낯설고도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점순 사장은 지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이 할미랑 시장 사람들이 내 뒤에 있을 거니까. 지우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연대는 그렇게 한 소녀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태수는 유치장 안에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지우 아버지가 생전에 연립주택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내 돈 3억 원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잡은 건물이야. 지하실 노인네들이고 뭐고 법대로 하면 다 길바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마태수의 기세등등한 외침에 경찰들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류상의 지장은 분명 지우 아버지의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낡은 점자 장부가 결정적인 빛을 발했습니다. 형사가 장부의 점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마태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식단표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아버지는 그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이 마테수에게 이용당할 것을 예감하고 노인들과 함께 일종의 구두계약을 점자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202년 5월 14일 마테수가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함. 당시 현장에 있던 안마사 김 씨와 박 씨가 모든 상황을 귀로 들었음. 점자 장부에는 마테수가 아버지를 협박하던 날의 대화 내용과 시간, 그리고 목격자인 노인들의 이름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테수는 노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 증거 능력이 없을 거라 믿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들의 예민한 청각과 점자를 역으로 이용해 완벽한 진실의 요새를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장부 맨 마지막 장에는 지우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점자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장부는 너를 지킬 방패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증언이 너의 가장 밝은 눈이 되어줄 거다. 지우는 손가락 끝으로 아버지의 점자를 더듬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딸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마테수의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노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점자 기록은 법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마테수는 결국 공갈 협박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보험금 편취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을 끌려나가며 내뱉은 저주 섞인 고함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점순 사장은 법원 복도에서 지우의 멍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거야. 지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시장 골목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수가 감옥으로 떠난 뒤 지우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검은 세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지우는 낡은 교복 대신 깨끗하게 다려진 새 교복을 입고 점순 사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밥 50줄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점순 사장은 지우가 오기 전부터 정성껏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꿀과 참기름을 듬뿍 발라 윤기가 흐르는 오직 지우만을 위한 단 한 줄의 김밥이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내 거야.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라. 점순 사장은 김밥 한 조각을 직접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50줄을 나르면서도 정작 자신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소녀였습니다. 지우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기와 따뜻한 밥알의 온기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였고 누군가에게 오롯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소녀는 꺼이꺼이 울면서도 김밥을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그 한 조각은 지우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립주택 지하실의 노인들도 이제 시장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돌아가며 반찬을 날랐고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노인들의 손을 잡고 점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순 사장은 가게 문 앞에 서서 학교로 향하는 지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험난하지만 함께 손잡고 걷는 이들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점순 사장은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들으셨나요? 한 소녀의 처절한 사투와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온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우 같은 이가 있다면 따뜻한 김밥 한 줄 같은 위로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세상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간호사, 내가 병원에 냄새나는 노인네들 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화려한 성형외과 복도에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성형 권위자로 불리는 원장 강은숙, 그녀는 다름 아닌 복순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은수가 나다.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복순이 내민 손에는 시장에서 가져온 비린내가 좀 나는 생선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마치 벌레를 본 듯 질색하며 그녀의 보따리를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행세야? 내 실력으로 일군 병원에 비린내 묻히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비극과 반전의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생 비린내 나는 생선 괴짝을 머리에 이고 3남매를 키워낸 송복순 씨의 구분 등 위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지인의 소개로 헐값에 산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귀가 얇아 속았다며 아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척박한 땅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확정되며 보상금으로 무려 2,500억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지만 복순 씨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병원에서 받아온 췌장암 시한부 진단서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복순 씨는 슬퍼하기보다 먼저 책상을 정리하듯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벽에 걸린 자식들의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기 검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장남 진호, 강남의 스타 성형외과 원장이 된 차녀 은숙, 그리고 두 오빠와 언니의 뒷바라지를 위해 꿈도 포기하고 신장까지 내어준 막내 은서까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복순 씨는 오로지 저 자식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생선 비늘이 손톱 밑에 박혀 피가 나도 자식들 공부시킨다는 보람에 고통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선 첫째와 둘째는 이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심지어는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은숙은 복순 씨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까지 차렸음에도 그녀는 늘 내가 독해서 성공한 거지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이 어머니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임을 망각한 채 그녀는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혐오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 2,500억이라는 거대한 칼자루를 쥐고 자식들의 밑바닥을 시험해보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후배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문 변호사, 내 아이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복순 씨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2,500억이라는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생선 기름이 밴 낡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미끼이자 오만한 성공에 눈먼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엄마를 돌아봐주기를 원하는 심판자의 변장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곳은 정의로운 사회 효가 바로 서는 나라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린 큰아들 진호의 선거 사무실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낡은 손바지를 입은 복순 씨가 나타나자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젊은 비서가 코를 감싸쥐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민호는 동사무소로 가세요. 복순 씨는 일부러 더 구질구질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강진호 검사님이 내 아들이라서 그래요. 얼굴 좀 한 번만 보게 해줘요. 그 말에 비서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그쪽 아들이라고요? 노인네가 노망이 나셨나? 여기 카메라 많으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비서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던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번듯한 수트 차림의 진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던 진호는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히 비서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복순 씨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러움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TV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헌신 덕에 이 자리에 왔다며 눈물 짓던 그 효자 검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왔다. 너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진호는 질색하며 슬쩍 손을 뺐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그는 복순 씨를 구석진 비상구 계단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호의 얼굴은 사탄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찾아와요? 내 정계 진출이 코앞인 거 몰라요? 기자들이라도 보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진호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소매를 털어내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복순 씨의 손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고향 내려가세요. 바쁘니까 나중에 비서 통해서 연락할게요. 제발 다신 오지 마세요. 평생 아들의 출세를 위해 제사를 깎아 바친 어머니에게 던져진 대가는 고작 배춧잎 2장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손바닥에 놓인 10,000원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를 나갔고 곧이어 밖에서는 길 잃은 노인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라는 그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진호야. 이 돈이 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잡이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곤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앗아갈 오늘의 외면과 진실이 될 거다. 복순 씨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앞둔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받은 10,000원짜리 2장을 가슴에 품고 복순 씨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통유리 빌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국내 최고의 성형 권위자로 이름을 날리는 둘째 딸 은숙의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복순 씨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속에 생선 비린내 나는 낡은 보따리를 든 복순 씨가 나타나자 세련된 간호사들은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긴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잡상인은 출입 금지니 당장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쌀쌀맞은 말투에도 복순 씨는 일부러 더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기 원장이 내 딸이라서 그래요. 우리 은숙이 줄 고등어 좀 가져왔는데. 그 순간 병원 안쪽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은숙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숙은 복순 씨를 발견하자마자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김 간호사, 내가 병원에 냄새나는 노인네들 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소독차 당장 불러. 은숙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걱정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흠집을 내는 불청객에 대한 혐오뿐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생선 보따리를 내밀자 은숙은 그것을 구두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생선 대가리를 보며 그녀는 표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행세야? 내 실력으로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읽어낸 병원이야. 비린내 묻히지 말고 당장 꺼져주세요. 은숙은 복순 씨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보낸 돈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이 병원 건물 보증금까지 대주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그저 공부하는 자식 앞길 막지 않았던 조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생선 비늘을 줍지도 못한 채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병원 문 밖으로 밀려난 복순 씨는 딸을 어미도 못 알아보는 이런 괴물로 만든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은숙의 병원 간판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은숙아. 내 실력으로 일군 내 인생이라고 했니? 그럼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인생에서 내 흔적을 모두 지워주마. 두 자식에게 연이어 가슴이 난도질당한 복순 씨는 이제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성형외과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막내딸 은서는 그곳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호의 사법고시를 위해 자신의 심장까지 떼어주고 언니 은숙의 의대 등록금을 위해 학업을 포기한 채 평생을 가족의 그림자로 살았던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운 것 없어 부끄럽다는 언니 오빠의 멸시와 독신으로 늙어가는 처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어두운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대걸레를 빨던 은서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은서는 어머니의 남루한 몰골을 보자마자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은숙이 그토록 혐오하던 생선 비린내를 은서는 마치 그리운 고향 냄새인 양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옷이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오빠랑 언니한테는 들렀어? 언니, 오빠가 또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지? 은서는 어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털어주며 자신의 얇은 겉옷을 벗어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를 자신의 비좁은 창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대로 된 의자 하나 없었지만 은서는 신문지를 깔고 어머니를 앉힌 뒤 정성스레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가스버너를 켜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오빠랑 언니처럼 잘나서 엄마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내가 청소부나 하고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무시받는 것 같아.
은서는 오히려 제 처지를 탓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은 끼니를 거르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줄 게 없나 찾는 딸의 모습에 복순 씨의 단단했던 심판자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서야, 내가 내 딸이라서 참으로 고맙구나. 복순 씨는 딸이 차려준 단초라지만 따뜻한 밥상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2,500억이라는 거액보다 진호가 던져준 10,000원 2장보다 은숙이 짓밟은 생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좁은 창고 방에 있는 딸의 진심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한 두 아들딸이 자신들의 동생 은서의 헌신을 이용해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간 뒤 고마움 대신 멸시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마주하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살짝 몸을 녹인 복순 씨는 조용히 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변호사, 준비해줘요. 내일부터 진호와 은숙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덕인지 하나씩 알려줘야겠어요. 그리고 내 딸 은서가 일하던 이 빌딩, 오늘 안으로 은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주세요. 복순 씨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집행자 같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은서는 그리고 그녀의 엄마를 닮은 헌신이 어떻게 보상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은숙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건물은 본래 매물로 나올 일이 없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은숙은 평소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생 이곳에서 부를 누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평소 안면이 없던 문 변호사가 새로운 건물주의 정권 대리인이라며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은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라니요? 이 건물은 절대 팔 땅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문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파는 물건은 없더군요. 기존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현찰로 꽂아주니 어제부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은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세의 2배라면 수백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자가 왜 하필 이 건물을 샀는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무리한 금액으로 건물을 사신 겁니까? 저와 재계약 논의를 하러 오신 건가요? 하지만 문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재계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러 왔습니다. 강 원장님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이 빌딩에서 모든 장비를 빼고 나가주십시오. 은숙은 비명을 지르듯 항변했습니다. 해지라니요. 제 실력으로 이 병원 가치를 얼마나 올려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돈 많은 건물주가 대체 누구길래 제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까? 은숙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문 변호사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란에는 아주 낯익은 석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송복순, 바로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숙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당장 다음 달 말까지 이 거대한 병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일군 성체가 새로운 건물주의 의지 하나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다급히 큰오빠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수가, 나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생겼어. 내 선거 자금줄이 갑자기 다 끊기게 생겼는데 불법으로 받은 자금까지 제보됐나 봐.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그동안 큰돈을 밀어줬던 후원회장 이름이 송복순이래. 어떻게 엄마 이름이랑 똑같아.
재수없게. 엄마가 2,500억 자산가일 리는 없잖아. 그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비명은 은숙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원 건물주 이름도, 오빠의 생사여 탈권을 쥔 후원회장의 이름도 모두 송복순. 은숙의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숙과 진호가 송복순이라는 이름의 망령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강남의 또 다른 빌딩, 은서가 청소부로 일하던 그 낡은 건물의 소유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평소 은서를 무시하며 화장실 냄새나니까 빨리 닦으라고 구박하던 건물 관리인은 출근하자마자 새 주인이 보낸 대리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의 말은 관리인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총괄 관리소장님이 새로 오실 겁니다. 전 직원은 로비에 집합하세요. 로비에 모인 청소팀과 관리 직원들은 새로 부임한다는 소장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길게 뺐습니다. 모두가 모인 로비로 걸어오는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낯익은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하 화장실 닦던 강은서 씨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은서는 예전에 그 주눅든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복순 씨가 문 변호사를 통해 은서에게 건물 전체의 운영권과 관리소장 직함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을 멸시하던 관리인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건물의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처우부터 개선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진호와 은숙이 자신들의 엄마 송복순 여사가 건물주이자 후원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은서가 건물 소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정체를 숨기고 있던 강남의 진짜 큰손이 송복순 여사라는 소문이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은숙은 자신의 병원이 쫓겨날 판국에 평생 무시하던 동생 은서가 거물급 자산가의 대리인이 되어 나타나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서 내가 정말 엄마가 그 2,500억 큰손이었어? 은숙은 미친 사람처럼 은서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지만 은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비린내 난다고 발로 찼던 날 기억해? 그날 엄마가 언니를 찾아간 건 엄마가 주는 기회였었어. 언니가 그 기회를 무참히 차버린 거지만 말이야. 같은 시각 검찰청 조사를 받으러 가던 진호 역시 은서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재수없다고 치부했던 그 이름 송복순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복순 씨는 오빠와 언니를 위해 자신의 삶까지 희생해온 막내딸 은서를 통해 모든 명예와 부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막내딸 은서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대리인이 되어 오만했던 오빠와 언니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순 씨의 계획은 단순히 자식들 스스로 쌓았다고 믿는 그 명예를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윤슬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막내딸처럼 희생하고 사는 아이들, 배우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이자 모든 활동의 얼굴로 막내딸 은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고졸학력의 청소부로 살며 오빠와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은서의 이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선가이자 명사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선행으로 푼 청소부 출신 이사장. 이 드라마틱한 서사는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복순 씨는 은서의 이름으로 대규모 장학금을 수여하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한 청년들을 돕는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은서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의 뜻임을 밝히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서의 진정성 어린 눈물은 인터넷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기사로 접한 진호와 은숙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계 진출을 노리던 진호에게 은서의 선행 아이콘 등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대중은 동생은 성녀인데 오빠는 불법 자금이나 받는 위선자라며 진호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둘째 은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문의 타이틀보다 고졸 출신 동생이 누리는 사회적 명예와 건물주라는 실질적인 권력이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에 은숙은 극심한 열등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병원 장비를 빼야 할 기한이 다가오자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은서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 좀 만나게 해줘. 내가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봐. 진호 또한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풀려나자마자 은서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큰오빠 살려주는 셈 치고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라. 우리 가족이잖아, 응? 하지만 은서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언니랑 오빠는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이제 내가 건물주가 되니 상대를 해주는 건가? 엄마가 시장 노파의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언니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언니 오빠를 찾아간 줄은 알아?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은서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복순 씨는 은서에게 모든 권한을 맡긴 채 자신은 조용히 시한부의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자식이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복순 씨는 마지막 심판을 완결짓기 위해 자멸한 두 아들과 딸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비린내 나고도 고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진호와 은숙은 복순 씨가 머무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검사와 의사로 거드름을 피우던 남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매는 복순 씨의 침대 밑에서 발치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가진 2,500억의 자비가 다시 자신들에게 향하기만을 바라는 추악한 갈망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췌장의 통증을 견디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머리맡에 놓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새 남매를 업고 안고 달래며 시장 한켠에서 생선을 파는 복순 씨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2만 원으로 내 평생의 헌신을 매수하려 했고 바닥에 던져버린 생선은 내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 었다. 복순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진호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선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효도할게요. 제발 재단 돈 좀 풀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복순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남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부끄러워했던 이 비린내 나는 인생은 내가 너희를 의사로 검사로 만들기 위해 70평생 온몸으로 받아낸 훈장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성공의 향수에 취해 그 냄새를 오물 취급했지.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재단에 귀속되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다만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던 이 비린내 나는 인생이 담긴 사진을 보며 너희가 무엇을 버렸는지 기억해라. 복순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막내딸 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5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아닌 막내딸의 온기를 품은 채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은서가 세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통곡했습니다. 반면 상주 자리에 앉은 진호와 은숙은 조문객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호는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은숙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재기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들을 기웃기웃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서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윤슬 장학재단을 세계적인 복지재단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화려한 만찬 대신 낡은 시장 골목에서 생선을 파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내복과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청소부 출신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가려진 부모님의 초라한 뒷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부모님이 흘린 땀방울을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아준 부모님의 거친 손등 위에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2,500억보다 귀한 희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낡은 옷차림이야말로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썩어간 걸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